올 하반기는 대출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잠근 게 매수자들한테는 사야 되나 생각하다가 대출이 안 나와? 아예 못 사겠네 했는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1일 별별수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 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별로 와닿지 않아. 왜 와닿지 않아요? 왜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요 정도 생각밖에 아직은? 그렇구나. 네. 자, 저는 엄청 크게 와닿습니다, 지금. 이제 토요일날 좀 편안하게 잘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요일날 신문 기사를 뽑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덜을 것 같고, 우리 지금 PD님도, 네, 토요일날 출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 웃고 있는 거 봐. 생각도 들고. 사실 토요일날 맨날 야근했거든, 이거. 한다고.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 되게 미안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방송,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정책, 제도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분. 자, 그다음에 오세훈표 재개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의 문제점들. 자, 그다음에 정책에 의한 거죠. 고가주택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 자,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별별수다 마지막 방송에 관련된 부분. 총 5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격해지는 양극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15억 이하의 집은 대출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은 분위기입니다. 15억 초과 집은요, 대출 규제에 관련된 영향이 사실상 없죠. 왜? 애초에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강북권과 외곽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행 규제가 계속된다면 초양극화, 초세분화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남권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45억에 거래됐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중앙 하이츠 빌이 37억에 거래됐다는 얘기. 강북은 또 상대적으로 8월 신고가보다 5천만 원 내린 미아동의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에 관련된 얘기. 금천도 역시 1억 3,800만 원이 빠진 6억 원에 거래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북은 대출 조이고 매수세 뚝 끊겼고요. 강남은 현금 구매자들에게 규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또 강남 같은 경우엔 다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떨어져도 한참 뒤에 떨어지니까 강남 등의 신고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수한 가운데, 강남 신축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강남 지역은 정말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있고, 또 강남을 벗어난 지역들은 조정이다, 또는 가격 하락이다, 또 미분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소장님은 양극화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시장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강남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애초에 대출 없이 거래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세 그렇죠. 끼고 매매를 하거나,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위 말하는 갭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강남 시장에 진입하기도, 노려보셨던 분들이 진입하기도 좀 수월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두들겨 맞아보고서 많이들 이제 느꼈죠. 이게 다주택이 갈 길이 아니구나. 1인 다주택은 안 되겠다. 똘똘한 채로 가야겠다. 이런 어떤 행보들을 종부세가 더 두들겼다고 생각을 해요. 똘똘한 채 현상 심화되는 게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중간에 낀 집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가격이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을 놓고 보면 글쎄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하반기 들어서 대출 이제 안 해줘. 아예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올해 이게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올 4월인가 나왔었죠. 그때 나왔을 때도 보면 그래서 DSR 되게 빡빡하게 7월부터 잠궜고 내년 7월 되면 또 더 심하게 잠기고 그러니까 대출은 강하게 잠기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더 강화되기 전에 받을 거면 빨리 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가계부채 그래서 올해가 원래 한 6% 기재부 얘기로는 올해 한 6% 선에서 대출 총액 증가하는 걸 막으려고 그랬었대요. 그러면 늘어나는 게 한 151조? 뭐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 7% 초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작년보다 151조 정도 늘어나는 금액 정도 된다는 것 같았고, 근데 내년에는 이 금액을 4에서 5%선 정도로 잠글 거고 올해는 그냥 냅뒀더니 이놈들이 상반기에 다 쓰고 어떻게든 더 주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별로 니네는 올해 6% 다 썼잖아 안 줘 뭐 이러면서 이제 은행마다 잠긴 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분기별로 자르겠다. 그러니까 쿼터를 줘서 니네 은행은 올해 그러니까 대략 한 87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은행별로 그럼 쓸 수 있는 더 늘릴 수 있는 금액의 상환이 들어오면 상환이 있으니까 그만큼 다시 나갈 수 있지만 상환은 보통 많지 않을 거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은행이 쓸 수 있는 쿼터가 얼마인데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 너네 은행은 10조 안에서 써라. 그럼 10조를 분기별로 나눠서 2조 5천억씩 써야 되는 거야. 네네. 소진되면 못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하든지 할 거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내년에는 같이 놓고 잠근다 그랬어요. 빡빡해질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올 하반기는 대출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잠근 게 매수자들한테는 사야 되나 생각하다가 대출이 안 나와? 아예 못 사겠네 했는데 그러니까 다 안 살 것 같아. 나처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일시적으로 충격이 확 들어가면서 조금 수요가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데 시키는데 어떤 유효했던 것 같고 계속 쓸 수 있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액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액 잠김 많이 안 되긴 하지만 거래량이 급감하긴 했지만 되기는 되는데 보면 그 거래된 금액들은 가격들이 좀 조정이 돼서 직전 신고가보다 가격들이 몇 천에서 많게는 지금 최근 기사들 보면 2억 이렇게 빠진 거래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그걸 갖다가 파는 분들은 대략 좀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쫄아서 판다기보다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그렇죠. 비과세 등등의 어떤 그런 꼭 팔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 사람들의 금매들이 이렇게 팔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건이 가격이 막 다 그렇게 싸게 거래되는 물건들을 보니까 매수자들도 또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하면서 지금 쉽게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대치 국면이, 그러니까 요런 지금 상황, 좀 약간 소관 국면, 요게 이제 내년 봄, 한 2, 3월, 1월까지는 그렇죠.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제일 변수는 저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2, 3위, 서울 같은 경우도 2, 3분위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5분위에 제일 비싼 동네는 이렇게 지금 그렇죠. 1주택 똘똘한 한처 현상으로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지금 비싼 애는 더 올라가고 애매한 애들은 조금 빠지는 그래서 지금 양극화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상은 사실 이제 내년 뭐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년이 되게 중요한데 내년에는 일단 3월에 대선이 있고 그렇죠. 대선의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견제할 것이냐가 확 갈려요. 그래서 이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 변수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변수를 놓고 생각을 하면 일단 사실 그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 게 보면 항상 강남 때리기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 거는 강남 대가리를 패서 강남의 아파트가 45억짜리가 30억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야, 그 돈이면 강남 가지. 미쳤다고 내가 마포를 가냐? 야, 그 돈이면 강남 가지. 내가 미쳤다고 송파를 가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죽으면 동생들은 다
망했네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두들기는 게 그래서 그렇게 다 강남을 두들기려고 정책을 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강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냅두면 어떤 원인이 만들어지면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양극화가 아니라 또 다시 다시 이제 줄 서면서 형님이 이러네 줄 서는 형향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어떻게 양극화로 강남만 그냥 똘똘한 채로 있고 나머지는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갈 거냐 기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매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세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 꺾인 이유도 따지고 보면 전세 자금 대출을 잠근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 이제 이사처가 보통 내년 학기 시작을 앞두고 방학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약간 지금 소강기. 근데 소강기 치고는 너무 안 알아본다는 얘기도 들리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쯤 되면 좀 알아보겠는데 약간 좀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내년에는 전세 아파트, 서울 아파트에 아파트 물리적으로 공급 입주 물량이 많이 급감하는 그렇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임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임대 가격이 아파트 매매 가격을 늘려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금씩 쳐가면서 말 그대로 갭을 줄여가면서 다시 자극을 주는 어떤 이런 상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따라서 다시 가격이 2, 3분위 아파트들이 쫓아가 올라가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역할로 나타날 거냐 그게 아니라 임대 가격들도 꼬꾸라지면서 또 임대 가격은 오르지만 매매 가격은 같이 눌리면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질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임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2, 3분위 아파트 가격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시장 자체의 양극화에 대한 게 뭐 한편으로는 그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뭐 당연한 수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나중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같이 공존하고 이미 있는데 심각해. 그러니까 이미 심각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내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3월, 8월 변수 두 가지의 변수가 사실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8월 변수는 뭐예요?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지나서? 네네. 그래서 3월, 8월 이게 두 번의 큰 변곡점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과연 시장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세훈표 재개발 탈락 지역을 노린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실거래가 신고되는 내용의 약 70-80%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지역의 매매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에 나가보면 매물 자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 신속 통합기획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탈락하게 되면 이런 지역들이 신축 빌라 업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속 통합기획 신청 지역 102곳에 달하지만 지자체 검토를 통과해 서울시 심의 단계에 올라온 지역은 60여 곳입니다. 서울시는 최종 2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총 77개 지역이 탈락하게 됩니다.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수십 년간 개발이 멈춰있던 와중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축 빌라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노후도 요건을 맞출 수 없어 공공재개발 등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계속 낙후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자, 이런 탈락한 지역들의 신축 빌라 업자들이 재개발 기대감을 등에 업고 무분별하게 진출을 하게 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 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건축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개발 방식이라고 하면 건축 허가, 행위 제한 먼저 딱 걸어놨죠.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새는 뭘 하기도 전에 진짜 말 그대로 어디 후보지고 뭐가 어쩌고 이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개발 후보지로 들어갔다가 개발 후보지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개발 후보지로 선택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개발 후보지가 될 수 있으니 어쨌든 서울시가 한 번만 지정한다고 한 게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빌라 신축은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원주민들이 다음번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후보지라는 것 자체도 투자 지역에 대한 공고를 미리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역으로 또 얘기하면 이 표심만 잡으려고 하는 정치가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재개발 전문가이신 우리 강력훈 소장님 재개발 구역에서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지에서. 근데 이거는 참여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그럼요. 이제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재개발 관련된 법률의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 지분 쪼개기를 하고자 하는 업자들과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하는 법률과 이 두 개의 싸움이 계속 항상 팽팽하게 막으면 새로운 걸 갖고 와서 쪼개고 이걸 또 막으면 또 새로 이 짓을 계속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법률 개정을 하면서 싸웠거든요. 새로운 쪼개기를 갖고 오고 2003년 7월에 이제 도시민 주관격 정비법이 시행이 되고 2003년 12월에 서울시가 하위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위 조례에서 분양 자격을 정하는 쪼개기 기준 등등을 정하고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이런 쪼개기를 하면 전체 분양 신청한 쪼개기한 물건들은 전체 분양 신청한 거에 대해서 하나의 분양 자격만 주겠다. 그 이전에 해놓은 것들은 그냥 각각 주거나 주더라도 면적을 제한해서 주겠다. 뭐 이제 이런 조례를 2003년 12월 30일에 만들어요. 그랬더니 업자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해놓으면 안 준다 그랬지? 그거 아닌 형태로 개수 늘리는 쪼개기들을 막 발굴해서 하는 거야. 그치. 처음엔 요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새끼들이 이렇게 쪼개네 하니까 또 조례를 바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쪼개고. 그래서 서울시의 재개발을 공부를 하면 그 쪼개기 하는 형태에 따라 금지 날짜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날짜가 2003년 12월 30일, 뭐 2008년 7월 30일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2012년에 이 동네 집이 너무 낡아서 우리 동네 내가 단독채 갖고 있었던 집이 막 너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을 부수고 헐고 새로 졌어요. 2012년에 내가 집을 부수고 헐고 새로 지을 때는 2012년은 너무 좀 미래니까 한 2009년 할게요. 2009년에 헐고 새로 지었어. 근데 2009년에 헐고 새로 지을 때는 이 동네는 재개발 계획이라고 없었지. 아무것도 없어. 재개발 의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동네야. 헐고 새로 졌는데 갑자기 나중에 우리 동네에 재개발하자는 바람이 불더니 실제 재개발 구역이 됐어. 근데 이 서울시의 조례 기준으로 보면 2003년 뭐 12월 30일 아니 이거는 헐고 지은 거니까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헐고 지은 거니까 이건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분양 자격만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재개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도 없을 때 헐고 졌는데 다 난리가 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특정 날짜로 과거로 소급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굉장히 쪼개기를 할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재산권을 되게 침해하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특정 날짜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어떤 쪼개기 등을 막는 행위를 하는 날짜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2009년에 도시정비법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요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걸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곳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걸 찾아서 그 이전에 쪼개놓은 거면 다 분양 자격이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쪼개놓은 애들은 분양 자격이 안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는데 이 지금 요번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느냐? 공모일 기준으로 접수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102곳이 접수를 했어요. 근데 한 25곳 정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77개는 떨어지는 거예요. 25개는 되는 거고. 25개 되는 애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 9월 26일이 되는 거고요. 맞아. 그 이전에 쪼개는 건 오케이. 그 이후는 청산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진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동네는 재개발하지 말란 소리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죠.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2022년 9월에 공모를 하면 마찬가지로 또 2022년 9월 30일이 접수 시작하는 날이다. 오늘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번에는 떨어졌지만 12월 이제 며칠 날 발표를 할 건데 2021년 12월엔 떨어졌지만 지금부터 올 9월까지 열심히 쪼개기를 해.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 해서 넣고 만약에 여기가 되면 그 기간 안에 9달 동안 쪼개놓은 애들은 다 분양 대상자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독주택을 사서 열심히 빌라를 져서 또는 토지가 큰 게 있으면 공유지분으로 또는 토지 분할을 해서 나눠서 쪼개기를 졸라 해야지. 지금 그래서 업자들이 탈락 지역에 쪼개기를 하러 그렇지. 달려간다. 지금 이제 괜히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괜히 지금 넣었는데 돼버리면 안 되잖아. 돼버리면 안 되니까. 요거 딱 떨어지는 거 정보 보자마자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넣어버리고, 계약금만 조금, 가계약금만 걸어놨다 하면서 해가지고 바로 넣어서 건축허가 바로 쪼개기. 근데 이제 요거는 건축허가를 받아줄지 말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재량권을 좀 발휘해. 여기는 재개발 허가 되는 데가 있으니까 허가제 또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네. 목적에 따라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후보지로 요청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 5년인가까지 범위하에서 예, 그러니까 2년에 연장하는 걸로 해서 최대 4년인가 5년까지 개발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기 하려는 업자들이 건축 허가가 있으면 이렇게 후보지로 왜냐면 같은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좀 행정적으로 구청장님이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쪼개기가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일단 쪼개기를 해놓은 놈들이 떼돈을 벌지. 그 놈들은 좋아. 근데 나머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때? 그렇죠. 별로지. 왜냐하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조금 줄고 수분양자가 늘어드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업성이 악화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일반 분양가를 졸라 옥죄나서 그렇게 사업성이 나빠지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비싸게 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 내고 많이 가져가는 게 낫지. 일반 분양에서 일반 분양 계약자들 일반 분양 당첨만 되면 5억, 7억 막 이렇게 먹는데 니놈들 돈 벌어주느니 그냥 우리가 하나씩 더 갖자. 그래, 너는 그래도 사서 들어왔으니까 우리 같은 배를 탄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수분양자들이 늘어나는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나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조금 늘 수 있는 구조도 있다. 근데 요즘 분위기는 일반 분양가도 너무 박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이렇게 악화된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는 사업을 안 해주겠구나. 일반 분양 개수가 이렇게 나오기 힘든 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도 조합원이 많아서
1000세대 지을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조합원이 1300명이야. 맞아. 그래서 합쳐야 돼.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퓨전한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 전용 60제곱미터 밑에 2개짜리 합치면 30평형대 하나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 조합원이 나머지 조합원 걸 사서 합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옥수에 가면 그런 재개발 구역이 있었거든요.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런 좀 약간 단점도 약간 애매해졌고 장점도 조금 애매해졌고 그런 상황이네. 근데 아무튼 그 쪼개기들을 그렇게 지금 하려고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짓 하려고 좀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가서 뭐 컨설팅, 뭐 재개발 투자, 뭐 많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져가지고 팔아먹으면 그렇죠. 수수료 많이 받아 챙겨 먹고 해서 일단 돼서 분양 자격만 되면 상관없잖아. 뭐지 약간 비싸게 주고 그렇죠. 사도 어쨌거나 돼서. 이 자본에는 돈에는 뭐 형님도 아무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전문가도 뭣도 없어. 일단 되면 조금 비싸게 주고 산 거 어차피 쪼개놓은 물건 산 거나 안 쪼갠 물건 산 거나 나중에 안 쪼갠 물건도 구역 지정되면 후보지 돼서 사업 추진되면 걔도 싸게 안 팔아. 비싸게 팔지.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좋은 가격에 잘 사면 되는 거야. 되는 건데 이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까지 무난하게 문제없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찍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잘 찍어줬으면 감사합니다고 전문가인데 제대로 못 찍어줬으면 개새끼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물리면 답도 없어. 앞으로 5년 지났는데 재개발이고 나발이고 뭣도 없고 그냥 그러면 지금은 그냥 세입자도 들어오려고 하는 깨끗한 빌라지만 이제 몇 년 지나면 가격 내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빌라 그치. 되게 비싸게 샀네. 울게 되거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렇게 과거와 같이 운영하지 않고 이슈가 있을 때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날 기준으로 해서 쪼개기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를 나누는 거는 불가피한 어떤 법률 개정 아니고 이렇게 응당 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지금 그러면 그걸 노리고 쪼개기 업자들이 들어와서 막 탈락한 데 가서 쪼개기 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들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여기는 주민들의 재개발, 요번에는 떨어졌지만 또 추진할 수도 있고 하기 있죠.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인허가권, 구청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들을 일시적으로 걸어서 재개발 사업이 전혀 불가능해 또는 재개발 추진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하는 시점 적어도 한 3-4년, 2-3년 정도는 행위 허가를 제한하면서 이런 쪼개기들을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쪼개기를 순식간에 해버리면 노후도 안 맞아가지고 아예 구역지정 재개발 사업이 그렇죠. 아예 그냥 무산되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한권을 조금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디를 사야 되느냐 그거는 진짜 운이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데 우선해서 지정하겠다라고 기준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경쟁률이 4대1이잖아요. 네. 이거 지정되는 곳 나와서 가격 치솟는 거 보면 작년까지 계획 없던 데들도 내년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4대1이 아니라 6대1, 8대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을 걸겠다. 라고 일단은 서울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을 할 텐데, 결국은 이제 건축허가 제한을 안 하면 신축 빌라 업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거고, 건축허가 제한을 하면 기존에 이제 조합원들이, 네, 지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결국은 누가 가져가겠네요. 그래. 그죠? 근데 저는 아무튼 쪼개기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소장님 주변에는 안 계세요? 이렇게 신축 열심히 해제구역 들어가서 지으신 분들? 저는 이제 사실 오프라인은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래요? 네. 몰라요. 과거에 알던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인생 바꾸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을 달리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몰라. 근데, 그러시더라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쪼개기를 졸라 하는 거예요. 장땡동에다가 올빵을 하시더라고요. 네, 빚 다 내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셨는데, 그게 그분한테는 또. 여기 빌라가 잘 분양이 돼서, 그러니까 분양은 잘 되겠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쨌든, 방식 자체가 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 뭐 용산,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어디 개발행위 제안 뭐 해놓고, 여기 뭐 하려고 개발행위 제안을 해놨냐, 그러면 뭐, 계획이 없다, 무슨 뭐 한다, 그래놓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뭐 이렇게, 신도시도 마찬가지. 일단 묶어놓고, 그 다음에 신도시 예정구역 발표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토지 보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도 안 그려놓고 일단 여기다 하겠다고 때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참,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고가주택 기준 뒤죽박죽하다. 시장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3,729만 원이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708만 원. 즉 2배 이상 올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세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규제들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요. 9억 원 기준으로는요.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1가구 1주택 월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아파트 특별공급 안 되고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시세, 즉 거래 금액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규제가 시작됩니다. 자, 11억 원 기준으로는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됐고요. 자, 시세 기준에 12억 원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됐습니다. 자, 시세 기준으로 15억 원이 넘어가면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 요율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LTV가 불가능, 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크게 굉장히 많은 이슈예요. 가격대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받는 내용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릴 때도 누더기 법을 만들고 경기를 누를 때도 누더기 법을 만드는 것 같은,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려서 뭐 하나 알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데 또 딱히 어디에다 물어볼 곳도 시원치 않은 이러한 상황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이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컨설팅 영역, 이런 거 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국가주택 기준 완전 난리도 아닌데. 이런 거 질문도 많이 하실 텐데요. 카페 안에서도요. 뭐 질문하는구나. 네. 현실감 있게 바꿔줘야지. 그래요. 옛날에는 네. 더 심플했던 것 같아요. 6억. 옛날에는 6억이었다, 9억이었는데. 네. 딱 이렇게 하나 기준마다 바뀌니까. 네. 해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적용을 받는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세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서 사실 생각해보면 작은 플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든지, 또는 주택연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주택연금 신청이 안 된다든지, 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았는데 강남의 24평 아파트는 괜찮겠지 해서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중도금 대출 금지,
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것 왜 같은데. 이러냐면 그냥 네. 기재부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거든. 유능해서 읽지 무능해서 읽지. 네. 이 결국은 지금 이 다 기재부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세법을 이거는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출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유한 형태에 따라서는 또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걸 갖다가 묘수를 짜내서 숫자들이 이렇게 다 베리에이션을 넓혀놓은 거잖아요. 이게 다 원래 6자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15짜리 빼고 15는 갑툭튀한 애니까 15억 초가 대출 안 해주겠다. 이건 갑툭튀한 족보 없는 놈이니까 이거는 족보 없는 놈이니까 빨리 없어져야 돼. 이거 호적에 파버려야 돼. 나 이거 전에 사실 이거 대책 나올 때 15억 초가 대출금지 나왔을 때 역대 별변수다 하면서 제일 쇼킹했던 게 있어요.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래 법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완전 얼마나 이 관의 힘이 센 나라인지. 은행 니들은 나라가 이거 하라고 하면 다 알아서 기어라. 네, 깽깽깽깽깽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오래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9, 11, 10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원래 옛날에 3억, 6억, 9억 바뀌었던 게 지금 12억까지 올라간 거고 지금 나머지 9나 11억에 내려와 있는 이 애매한 애들 이런 애들 얘네도 다 12로 올려야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한 번 점프했으니까. 부동산 가격 왜 올라갔다? 집을 앉아서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니들이 돈을 많이 찍었잖아. 그럼 통화량 늘리고 돈 많이 찍어내고 금리 낮추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게 놈이네. 해서 같은 놈이야. 그렇죠. 원인이 그래서 돈 많이 찍어내서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이 세에 대한 이 과표도 12억, 15억 늘려서 올라간 거 반영하게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넓어진 이유, 법 어떤 규제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유능해서 이유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재부가 유능해서 이건 이래야 됩니다. 이유를 붙여가지고 결국 입법을 추진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당정 등에 이렇게 이 정도는 가야갈 겁니다 해가지고 어떤 법률을 개정할 때 또는 뭐 회의에 붙일 때 만들어놓은 어떤 노력의 산물이잖아요. 그게 유능이면 유능이고 무능이면 무능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그다음에 세금을 좀 일단 좀 뽑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니즈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과열이 진정이 되고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가면 어떤 요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도 다시 좀 심플하게 정리되어가는 모양을 보이지 않겠냐.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경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부동산 경기를 누를 때 적용했던 법률이 부동산 경기를 살릴 때 정반대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이런 식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경기를 나중에 또 살리게 되면 그때 가면 또 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씩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상담해 줄 수 있는 컨설팅 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전문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상담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들 하시거든요. 국세청 통화해보시면 해보셔야 알아요. 해보셔야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알 수 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한나절 붙잡고 있으면 한 번 간신히 벨 연결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영역들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법과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면 그 법과 복잡한 제도들을 설명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몫이 필요한 거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돈 많이 벌어서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가서 교차 상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양포 세무사도 나오고 다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나오는 판에 장난 아니에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자, 네 번째 소식 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경매 낙찰률이 올해 최저라고 합니다. 세종에선 미분양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집값 조정 신호냐라는 건데, 자,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경매 45건 중 17건이 유찰됐습니다. 낙찰률 62%, 낙찰가율은 12%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한 세종은 66개월 만에 미분양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세종시 분위기는, 부동산 경기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여파로 단기 급등 지역 위주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은 굉장히 혼조세라는 걸 지난 별별스타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감정가가 25억이었는데 최근 거래 가격 26억보다 1억 원 낮았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로 뽑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낙찰가율도 하락을 했고요. 또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종시 말씀드렸는데 대구의 미분양 물량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 7월까지만 해도 1148채였던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은 현재 1933채로 1.7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올 10월 넷째 주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인 곳이 대구와 세종뿐이었는데요. 이 지수가 100 이하다라는 얘기는 팔려는 사람이 많다, 살려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죠. 현재는요,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전남의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기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어디는 올라간다, 어디는 떨어진다, 미분양이 많다, 거래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전망, 이런 거는 3월, 8월, 어쨌든 내년에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알아요. 알려주세요. 네.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럴 땐 저런 것도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시거든요.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마음 비우고 공부하세요. 지금은 재충전하시고 공부하시고 다음에 오게 될 기회를 준비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장님 이런 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꽁꽁 매여서 몇 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저의 포지션은 늘 얘기했지만 네. 현금 흐름을 개선하면서 올해도 빚 많이 갚았고 돈 생기면 대출 갚고 그러면서 다음에 홈런 한 방 칠 거 생각하면서 진짜? 자산 건전성을 계속 개선해 왔죠. 올해 빚 많이 갚았죠. 그렇구나. 그리고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대출 남아있는 거 조금 정리하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지난 2, 3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는 다 다를 거예요. 지난 2, 3년과 빚 갚았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가치는 막 엄청 올랐죠. 그렇죠. 네. 그게 내가 잘했나? 그냥 다 올라서 오른 건데. 네. 근데 이제 우려는 그런 거죠. 영끌에서 주택을 지금 근래에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살려고 보시는 분들, 떨어진다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어디에 지금이 변곡점일까? 할 수 없지.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쫓아서 올라가면 다시 지금이 그 기준으로 따지면 뭐예요? 야, 이럴 때 사야지. 지금 이럴 때 가격 후려쳐가지고 금매 사서 쫓아가는 거 다시 바라보면 사야지. 근데 그 판단은 솔직히 전 잘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고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의 체감 경험적인 느낌 또는 최근에 근래에 이제 생각 많이 해봤던 어떤 내린 결론은,
결국 금리를 올리고 이게 뭐 당장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당장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까지 돈을 막 풀어오던 느낌에서 돈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지금 풀려있는 이 어떤 경기를 좀 약간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 흐름이 바뀌고 나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연이어서 영향은 오더라. 그게 이제 먼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끝나고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거고 저의 이런 스탠스가 옳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쫄아 있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한 대 진짜 후드려 맞아봐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맞아서 무서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이미 지금 충분히 풍요로운데 뭐 이런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잘 안다고 말 안 하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저런 분들의 좋은 의견들 많이 경청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살 길들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되냐? 공부해야죠. 공부 예 그렇죠. 요건 이따 이제 5번 항목에서 네. 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부동산이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꺾어질 수 있는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 돈에 눈이 멀고 또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막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모습들을 가끔 보면 어우 이래도 되나? 라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시장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들이 참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귀를 열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한쪽만 보지 말고 그 반대쪽 이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요새 신문 기사는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을 가지고 막 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감, 하락에 대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혼조세다, 관망세다라는 표현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드디어 5번째입니다. 네, 5년 만에 하는 첫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별별수다 총결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사를 쭉 정리를 하다가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조금 다른 내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셨는데 네,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갑자기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별별수단은 2017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네, 약 5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5년 동안 뭐 시작은 처음에 3분이 하셨었죠. 그다음에 현장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도 한번 해봤었고 그다음에 방송 요일이나 시간도 막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봤었고 그다음에 술방도 해봤었더라고요 소장님 사무실에서. 근데 별별수단은 아니고 이제 책나 채널에서 네 그렇게 해봤었고 했는데 소장님 어떠셨어요? 5년 동안 하는 동안 열심히 했다. 네. 이 별별수단은 우리가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시작은 그거였어요. 조영준 대표님이랑은 원래 이제 우리가 7년? 8년? 기억도 네, 안 나. 그 정도부터 알고 지냈는데 네. 근처에 한번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오셔서 밤에 불러내셨어요. 술 한잔하고. 그래서 그래요? 볼까요? 하고서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해서 셋이서 술 한잔 먹었죠. 그러면서 그때 막
썰전 이런 게 되게 인기 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썰전 같은 포맷으로 유튜브가 막 뜨고 하던 시절이기도 맞아. 했고 그래서 그럼 우리도 부동산 얘기를 하는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처음이었죠. 맞아. 그래서 대표님 가운데 앉고 맞아, 양옆에 맞아. 앉고 카메라 하나 놓고 막 웹캠 2개 놓고 맞아. 이러고 처음에는 녹화를 했었죠. 맞다.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송출한 거는 얼마 안 됐고 이제 녹화해서 편집해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2명 체제가 돼서 예, 꾸준히 했죠. 그러니까, 한 4년 그러니까 넘게 뭐 했으니까. 한 달쯤 휴방을 한 적도 있고 맞아.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주 이렇게 찾아뵀었고 예. 왜 마지막 방송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만하고 싶어서 주관적인 이유입니다. 예. 제가 한 올 여름 정도부터는 이제 올해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송에서 말 안 할 거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방송에서는 이게 말하기가 좀 그래. 맞잖아. 이거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내년 3월 이후에 말해줄게. 내년 3월 이후에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첫 번째 이유가 제일 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방송에 이렇게 막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별별소다 녹화하러 가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내 하고 싶은 말 막 하다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냥 토요일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오기는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시청자분한테도 약간 좀 소홀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준비해서 정제된 이런 컨텐츠를 드려야 되는데 저 새끼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나 하고 사실 그렇게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어. 저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아는 척 저렇게 뭐 물어보면 부동산 잘 모르겠다고 하고 네 주관을 내세워서 얘기를 해야지. 그 말도 맞아. 나 잘 모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내가 왜 나서서 이렇게 매맞을 짓을 하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있고. 그럼 왜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됐지 열심히 준비를 안 하느냐?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시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고 모니터링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결국 공부 왜 해요? 재개발 공부, 투자 공부 왜 해? 재개발 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부동산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왜 봐? 내가 뭔가 이 틈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뭐 대학원 교수 되려고 해? 그렇죠. 결국은 내 투자를 위해서 보는 건데 투자의 동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없으니까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도 나도 멀어지니까 나가서 할 말도 별로 없는 거야. 그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계속 적체되다 보니까 당장이 아니라 올 한 여름 정도에는 맞아. 한번 슬금슬금 갑자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슬금슬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10월 달 정도에서는 올해까지만 했으면 해요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해서 12월 말일까지는 그렇고 한 1, 2주 그렇죠. 전에 끝내자 해서 오늘 정도가 얘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얼굴 뵙고 돌아가는 얘기 듣고 하는 것도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렇게 혼자 했으면 이렇게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못했습니다. 맞아.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얘기가 있고 또 약속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진짜 서로 이제 화요일 녹화한 적도 있고 수요일 녹화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한 2년간은 토요일 날 녹화를 했죠. 맞아. 토요일마다 이제 녹화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 되면 일주일 내내 얘기 없다가 맞아. 대표님 내일 별별 카톡 오면 넵 하면 이제 다음에 보는 거야. 또는 8시 9시가 됐는데도 대표님한테 연락이 없어. 그러면 제가 내일 별별 이제 넵 이모티콘 날라오거나 이러면 다음날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꾸역꾸역 이어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면 내일은 안 돼요. 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나 그랬죠. 예. 그 소장님이 일이 있어서 사실은,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또는 뭐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 좋지.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휴가다. 딱 그 느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최가 안 한다 그래서 이번 주 안 하는 건데요. 느낌이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맞대고 맞아. 있었던 거야. 맞아, 한쪽이 맞아. 무너지면 쟤 때문에 무너진 거야. 이번 주 거의 뭐 그런 느낌이었지. 맞아. 그래서 사실 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와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약속, 그다음에 책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장님이랑 하는 내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년씩 할 줄 몰랐죠? 몰랐지. 우리 처음에. 네, 그 정도쯤 몰랐어. 네.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장님이랑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죠. 많이 친해졌죠. 지금 뭐 네. 엄청 친해졌죠. 그래서 가끔 이제 방송에서도 그래요. 이제 뭐 말 편하게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한 5년 동안 매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방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점은 좀 시청자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뭐 소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컨텐츠 자체를 깊이 있게 좀 다루는 그런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어떤 깊이 있게 파고들 만한 주제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했었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 기사로 갔고 또 위기도 좀 있었어요. 방송을 했는데 시청자 수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조회수가. 그러다 보니까 기왕 할 거면,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좀 대중적인 분위기. 왜냐면 유튜브 채널 자체가 대중 채널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기사를 싹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 그리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이거 보이세요? 2018년 7월 3일자에 제가 썼던 대본이에요. 이때 얘기 내용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18년 하반기 변수가 규제,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주거종합계획. 지금 2021년 12월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보면요. 보유세 인상 발표에 뭐 아파트 매매값은 상승했고 무슨 뭐 강남 재건축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 네,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뭐랄까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좀 처음에 우리 기획했던 게 각자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로 했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시작해서 2008년, 18년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했던 흔적이 밑에 있어요. 담론, 언론을. 그러니까 집 사지 말라고 난리인데 에서 실수요자 신규 아파트 분양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거래는 줄고 가격은 하향 조정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써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쫙 써놨는데 와 폴더가 아주 그냥 한가득 있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어쨌든 대본을 이렇게 적어서 했는데 그래도 진짜 고마운 거는 수장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기사 읽다가 보면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또 저 혼자 떠든다고 또 저보다 스타인데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대본 작성하면서 쭉 읽다가 사실 약간 좀 엉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이해 잘 하시게끔 잘 풀어서 첨령을 오늘도 쭉 해주시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 많으셨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죠. 왜 기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거. 실제 경험에서 나왔었던 얘기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물론 다른 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래됐잖아요. 이바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중개업 베이스고 사실 부동산을 했었으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실무에서 근데 좀 이게 약간 이제 올드하죠.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또는 이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있는 그대로 현장의 얘기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경험을 토대로 나간 얘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컨디션 난조를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 방송하는 사람 컨디션은 생각 안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소심하잖아 또 상처받고 또 참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별수다 하는 동안 소장님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5년 동안. 저는 일단 2017년에 비해서 카페가 엄청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뭐 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안 올렸지만 부동산 채널에도 부동산 TV로 유튜브 채널 이름이었다가 지금 그냥 채널 이름 부동산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채널도 많이 성장을 했고 한 7만 8천 명 구독자가 있는 채널로 많이 성장을 했고 카페는 지금 이제 170만 명의 카페로 성장을 했죠. 그 시절만 하더라도 회원수 20만이 안 되는데 10배도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성장 엄청나게 했죠. 그러면 사실 수익도 많이 늘었어요. 네, 수익도 많이 늘었고 어떻게 보면 별별수다 하는 기간에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 네, 상승장이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건 너무 좋은 일인데 건강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 모르겠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제 건강 챙길 나이 됐는데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하편으로는 새로 알게 된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좀 30대하고는 이게 결국 나이에서 오는 그런 것 같아요. 40대의 삶은 또 30대 때는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40대 한 초반까지도. 근데 40대, 물론 그때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연배? 친구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약간 조금 다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경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사실 안 쓰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던 중개업 관련된 책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거 진짜 안 쓰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책도 썼고 그리고 또 5쇄까지 갔고 네. 그래서 잘 없는 책이니까 중개업자분들은 사보세요. 그래서 띠리링. 그래서 책도 썼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 책이 저한테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심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발목 잡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떨어내고 싶어서 일부러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빼고 갔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꿨어요. 나의 컨셉 자체를. 이제 뼛속까지 못 바꿀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 책을 이제 서비스로 만들면 되겠네.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서비스로 그렇죠, 쓰면 바로 다 갈 수 있게끔 잘 해내면 되겠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해서 썼고 사실 출판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네 책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 법 판례 하나 새로 나와가지고 5줄 바꾸느라고 또 얘기했어. 또 다시 5줄 얘기했더니 또 흔쾌히 바꿔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내용비도 엄청 커졌죠, 그리고. 그렇죠. 처음에 우리 할 때만 해도 강의실 하나 운영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여기서 했었잖아요, 강의실에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강의실도 3개에 돌아가고 있고, 사실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실시간 생방송 형태의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직원도 그렇죠. 식구들도 많이 늘었어요. 식구들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는 웹 개발 관련돼서 이쪽으로 관심이 사실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오비 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시작을 못했는데 이제는 할 때 된 것 같아서 하나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분들 구제도 많이 해드린 것 같고. 오. 네. 왜 하다 보면 사건 사고, 그다음에 분쟁, 그다음에 피해 사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 연락 오실 때 또는 이제 상의 올 때 이럴 때 이런 형태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저한테도 좀 더 깊이 있게 네, 이해하고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오비도 계속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는 제자리에 있지는 않았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요 자리만 제자리였었네. 각자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자리. 네. 자, 이게 시간이 참 그렇습니다. 네. 참 5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갔나 싶은데 소장님 지난번에 2017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앞으로 그러면 수장님은 이제 별별사 안 하시면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일단 첫 번째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 네. 뭐냐면 네. 저희가 사실 오늘 막방이 아닙니다. 오늘 막방이 아니에요. 막방은 언제냐? 2021년 12월 21일. 네.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이고요. 네. 한 저녁 7시쯤? 6, 7시? 7시쯤? 예. 이 술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방연이지. 예. 여기 네오비 TV에서 종방연을 하려고 하고 유튜브 켜놓고 간단히 뭐 맥주 한 잔, 뭐 치킨이나 뭐 먹을 거 사다 놓고 먹으면서 뒤풀이 방송? 예.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맥주 한 잔 사들고 음식 사드시고 유튜브 켜놓고 같이 술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편한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단 오늘의 종방 이후 첫 번째. 예. 예. 다른 분들도 좀 초대할 수 있는 분 초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그래서 그날은 그 유튜브 댓글창을 앞에다가 크게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거 보면서 네 시청자분들이랑 대화도 좀 하고 술 먹으면 별 얘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같이 참여해서 얘기하고 같이 즐긴다 이런 마음으로 12월 21일입니다. 211221 외우기도 너무 쉬워. 둘 하나 둘 하나.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되고. 아, 김재경 소장님이랑 아리팍 내기는 제가 졌죠. 왜냐하면 오늘 사실 뭐 억수가서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새벽 2시까지 술 샀어요. 예. 완전 제대로 샀습니다. 예. 그리고 내기 또 했어요. 네. 50억 내년 찍을 거냐 못 찍을 거냐. 아, 그래요? 예. 내기를 또 했는데 거기는 50억 내년에 못 찍을 것 같다고 김재경 소장님이 그랬고, 그럼 전 반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전 찍을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 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누가 살지, 그거는 이제 또 내년에 보도록 할게요. 그렇구나. 네. 자. 대표님은 이제 별별 수다가 없어지면 이 간판 코너를 어떻게 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못 해봤던 거,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어서 일단 너무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꼭지 어떤 의미 있는 내용 이런 걸 전달해주는 형태 기획을 하면서 일이 많아지겠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채널마다 물론 뭐 채널 하나가 하나의 특정한 컨텐츠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타겟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채널이 또 여러 계층의 타겟을 가져가는 그런 재생 목록 형태로 분리가 돼서 운영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는 요새 좀 힘들어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보시기에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소비자와 중개사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식의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도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야 돼요. 네.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원스톱 서비스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프로테크나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관련된 부분. 네. 할 일이 많으시겠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겁나게 바쁠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곧 쫓겨날 것 같아요. 집에서. 사업가. 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수님,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사실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게 공평한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다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소장님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차피 이제, 남은 인생까지 중개업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니까, EV 영역이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냥 살아남는 것 정도가 아니라,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네, 이런 방법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게끔, 개편이 이루어지게끔 일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소장님처럼 이제 시장 파이가 작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고작 해봐야 한 11만 7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파이가 작긴 하지만,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생계가 달려있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사명감으로 좀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또 바쁠 계획이에요. 네. 네. 자, 이제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별별스타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는데,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뭐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술방하기로, 한 번도 안 해서 한 번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각자 이제 준비들 하셔서 편하게 개인적인,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5년 동안 끌고 온 별별사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얘기보다는 그냥 뒤풀이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뒤풀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냥 그때 별일 없으시면 오셔서, 네, 그냥 잠깐, 네, 쉬엄쉬엄 노세요. 네. 자,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제가 미리 연락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동안 출연하셨던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연락드려서 같이 오시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동산 채널을 폐쇄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냥 별별 수다를 종료하는 거지. 물론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채널에 무슨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내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하면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할 거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게 있으면 부동산 채널 통해서 인사드릴 거니까, 네. 네오비 채널도 많이 찾아주시고, 부동산 채널도 뭔가 얘기가 있으면 그때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부동산 채널 구독 다 해놓으셔서, 네, 소장님 생방송 딱 키면 네, 쫙 들어가실 거예요. 네, 네. 연말 가기 전에 부동산 채널에서도 자체 술방 한번 해야겠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장님도 5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별별수다는 여기서,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야, 이제.